그럼 이번엔 현재 이제 미국의 공매도 문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헤지펀드 엄청난 그 금융기관들하고 개미들하고의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 치열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 소장님은 중국의 거시 정책이 더 중요하다. 전체 그 세계 흐름을 보면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 우리도 공매도 때문에 이 난리고 미국도 공매도 때문에 이제 전쟁인데 중국은 공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는데 딱 두 나라만 인도네시아인가 어디하고 한국만 공매도가 없다 그러던데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있어요, 공매도 제도가.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처럼 개미들이 뭐 항의도 안 하고 또 때로 모여가지고 공매도 치는 거 난리도 안 칩니다. 이유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투기에 이제 너무 혼이 나가지고 이 투기 자체를 이걸 이제 당국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축소를 해놨고 또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요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한다고 그랬을 때 주식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빌려주는 기관들이 같은 연기금이나 기관인데 정부가 연기금 기관한테 빌려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용하고 대주의 비중을 보면 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제가 그 칼럼에서 그렇게 썼는데요. 이거 제가 어떤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CG 채널에서 그 얘기를 했구만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지 손가락 잡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이번 사이클의 버블이 어디서 터지냐 그러면 그 시그널은 경기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나라 그리고 금리를 가장 먼저 올리는 나라에서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의 시작은 돈을 가장 먼저 많이 푼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버블이 피크 갔을 때 터지는 것은 먼저 금리 올리는 붙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전 세계는 경기의 회복이든 경기 하락이든 이건 코로나19예요. 코로나 경제입니다. 코로나를 빨리 안정화시킨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고 이걸 안정화 못 시킨 나라는 지금도 이제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참 우리로서는 깝깝하고 뭐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분한 일이기도 한데 코로나19가 발병은 중국에서 했으면서 이 가장 최단시간 내에 28일 만에 코로나를 안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병은 거기서 했지만 최고로 타격받은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은 정말로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경제 회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네 중국만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타격을 이것을 가장 적게 받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 중국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회복 탄력성도 가장 빨라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정상화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벌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카나리아 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올리면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6개월 뒤에 우리도 올리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 공포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언제 경기 정상화를 선언하고 금리를 올리냐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FRB 의장의 이제 발언, FOMC의 의사록을 참 열심히 보지만 지금부터는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정책, 특히 금융 통화 정책을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글로벌 마켓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 샥을 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뭐 이런 인하를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화량이 네. GDP의 200%가 풀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M2를 갖고서 조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 더 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지니까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예를 들면 6개월짜리, 1년짜리 단기 이제 통화 조절 수단을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단기적으로 자금 수요를 늘렸다 풀렸다 하고 그것을 발행했을 때의 금리를
요거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 금리를 보고서 정부가 긴축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에서 이제 그 지난달 말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좀 이례적으로 보는 시장의 반응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죠. 네. 중국이 이렇게 가다가 연초에 훅 떨어지는 이제 일이 지난달 말, 이달 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 우려는 아마도 중국이 이게 긴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갑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중국 기관 자체에서도 없고, 특히 서방 세계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눈으로 중국을 바라봤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기우인 것이, 중국은 이제 춘절, 우리 같은 구정이 있는데, 이 구정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14억이 이제 뭐 60%니까 뭐 8억 4천만 명이 이제 시골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동이 엄청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중국은 이제 세뱃돈 포함해서 엄청난 선물을 쓰기 때문에 구정이 낀 1월달, 2월달에 소비가 중국 연간 소비의 한 26% 돼요. 네. 그래서 뭐 6분의 1이 돼야 맞는데 4분의 1 정도로 많이 쓰는 거죠. 또 그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은 뭐를 했냐 그러면 이제 중국도 코로나19가 2차 확산 조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뭐 그게 아니고 130명 뭐 이러는데, 중국도 그거 갖고도 중국은 이제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죠. 발병했다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다 봉쇄해버리고 전수조사는 반드시 들어가고 격리 뭐 2주, 4주 막 늘리는데, 이번 구정 때 중국은 이제 8억 명이 옮긴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정부가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 고향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있어라.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14일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고향 가서 2주 격리.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또 2주 격리. 그러면 이제 한 달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고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고향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기업들이 또 정부가 이제 압력을 넣겠죠. 가지 말라고 해라. 근데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고향 안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품을 줄게. 그래서 회사에서 고향 안 가는 사람들한테만 예를 들면 TV,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걸어서 고향 안 가는 사람들 제비뽑기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게 생겼으니까, 문제는 핵심 뭐냐면, 그렇게 되면 통상 이제 중국이 춘절 때 한 2조 5천억 위안 정도, GDP 한 2.5% 정도 돈을 풀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몇억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안 돌아가면 자금 수가 그만큼 줄죠. 그렇죠. 쓰지를 않을 테니까. 그렇죠. 선물도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연초에 이제 일부 국유기업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춘절에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사전에 조금 줄여놓고 이제 춘절 때 돈을 푸는 것이 좀 세이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좀 공무원들이 좀 빨리 땡겨서 하려고, 이번은 이 대거 이동이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자금 수요가 좀 적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먼저 선 회수를 한 거예요. 보통은 춘절 끝나고 나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이번은 아마 자금 수요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니까 과잉 유동성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말에 하루에 1,000억 위안씩, 2,000억 위안씩 돈을 이제 시중에서 빨아들이는데, 이걸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춘절 보통 2주 전부터 돈을 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하신 27일, 28일 이때에 돈을 땡기는 바람에 금리가 거의 7%까지 폭등을 했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니까 바로 이제 중국 당국이 금요일 날 29일 날은 5,800억 위안인가를 바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 회수한 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돈을 더 풀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아마 안정화시켰고, 그래서 뭐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지만 중국은 춘절 때 주가를 폭락시켜서 민심을 이걸 흉흉하게 만드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금리를 안정화시키고 아마 증시도 안정화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그것은 그런 이제 금융당국의 판단 미스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프닝,
그런 정도로 봐야 되고 이것이 중국이 긴축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긴축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면 중요한 지표는 고용 지표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실업률이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실업률이 실업률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그리고 돈은 절대로 빨리 해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중국 금융시장을 보는 포인트고 그러나 중국이 뭐 지금처럼 돈 풀어놓은 걸 가만두고서 하냐 그건 아니에요. GDP 200%가 풀렸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자금을 일정한 부분만큼 회수는 하지만 이것이 고용 문제가 여전히 나쁜 상황이면 급속하게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워낙 미국이 기축통화이고 우리가 달러라는 것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거기가 워낙 소비 국가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런 발작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테이퍼링 긴축 현상이잖아요. 발작. 근데 중국은 기축통화가 아닌데 왜 중국의 어떤 이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세계가 민감해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 벨웨더죠. 그게 전 세계 이 기업 그 국가가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금리를 올리면 딴 나라도 올려야 돼.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지금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거든요. 근데 세계 공장 플러스 뭐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소비 유통 이거 시장이 사이즈가 중국 내수 시장이 미국보다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최대의 생산이자 소비 시장에서 경기 회복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전 세계에 바로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 중국 따라가지고 금리를 올릴 거라는 불안감,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제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그 유동성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유 기업들의 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몇몇 국유 기업들이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죠.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야 아니면 부도가 난 건가요? 회사채를 부도를 낸 거죠. 부도를 낸 거죠. 그러한 것들은 그럼 나중에는 그 부도 난 것들을 다시 정부에서 유동성을 다 막아준 건가요?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에서 보면 뭐 중국이 국유기업 부도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금융위기의 전조다.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대표적인 기업이 칭화윤이라고 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국산화의 맨 앞장선 회사가 회사채 2건을 부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국유기업이 100여 개 가까운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 포스코 그룹만 해요, 전부. 네. 그 그룹 중에서 한 개 회사가, 2개 회사가 회사채를 부도낸 거예요. 만기가 돌아가서 상환을 못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국유기업은요, 그거는 부도날 수 없어요. 국가가 부도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국유기업 부도난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화천 자동차라고 중국이 이제 BMW를 조립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부도를 냈고, 용메이라고 하는 이제 화력발전 회사가 하나 부도를 냈고, 그리고 이제 칭화대학의 자회사인 이제 칭화유라는 회사가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또는 문교부가 지분을 가진 거니까 이게 국유기업 부도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을 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겉만 보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그러면 부도난 회사들이 그룹이 망했냐? 아니에요. 칭화유니 그룹의 그 부도난 회사가 자광국리라고 하는 회사하고 칭화 주식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 2개 회사가. 네. 그러면 부도났으면, 그룹이 부도났으면 회사들이 다 없어져. 예전에 우리가 대우그룹이 부도났을 때 계열사들 다 문 닫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2개 회사가 지금도 멀쩡하게 증시에서 거래가 돼요. 그리고 화천 BMW도 뭐 그 난리를 쳤지만 여전히 멀쩡하게 그냥 돌아가요. 정부가 다시 돈 집어넣어서 정상화를 시켜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국유기업을 부도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냐 하는 것이 책임 문제는 정부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국유기업 그룹을 부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계열사 중에서 한두 개를 부도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국가가 부도났거나 그룹이 부도났거나 국유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는 그런 건 완전 엉터리 얘기고요. 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유기업, 우리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이익도 안 나는데 자꾸 회사를 증설해가지고 자원을 낭비한다든지 또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비효율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이걸 그냥 그걸로 어려움이 생긴 거를 부도를 막아주고 자금을 계속 지원하면 다른 국유기업도 그것을 따라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모방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부도를 냈거나 경영이 부실한 경영자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영자를 교체를 하게 되면 바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경영자를 교체할 때도 중국은 지금은 상장회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 보면 회사를 방만 경영해서 회사를 부도냈다? 그럼 뭐 최고 경영자의 그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되죠. 네. 이제 그런 제가 볼 때는 경고의 사인으로 봐야지 중국의 국유기업이 연쇄 도산한다든지 뭐 이게 임금을 못 줘가지고 망했다든지 뭐 이게 반도체 굴기가 그 회사 때문에 망했다. 이거는 완전 엉터리예요. 그건 중국을 이제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계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다른 데서 뺏겨 쓰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국유기업 다 망한 것 같고, 반도체 회사 다 망한 것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중국을 정확하게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룹이 부도났는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상장회사가 멀쩡하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룹사처럼 그 수십 개의 그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국유기업 그 중에 그러니까 국유기업 하나가 그렇게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도가 나는 회사채를 부도내는 거죠. 회사채를 부도내는 만기에 이자를 못 갚았거나 또는 그 이자를 못 갚거나 만기에 50억, 100억을 상환을 못한 거죠. 상환을 못한 경우. 그래서 일단 부도를 내놓고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다음에 다시 정부가 그렇죠. 메꿔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그렇죠.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기업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부동산 기업들은 어려운데, 근데 또 한편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한 얘기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중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 때문에 부동산 기업들 다 망하고 자금 위축 때문에 뭐 이제 난리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벌써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봐야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봐야 돼요. 부동산 회사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 3, 4월 빼놓고는 가격이 다시 다 회복이 됐어요. 베이징, 샹하이,深圳 다가 전고점을 다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빠진 게 없어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 건설회사가 부도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고, 근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부동산 회사들의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부채를 많이 쓰잖아요. 네.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땅을 사면 그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또 땅을 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이 다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융시장이 돈을 많이 풀었다가 회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부채 많은 회사부터 회수를 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현금이 별로 없는 부동산 회사는 부도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 부채 많이 쓴 회사가 자금 경색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회사의 위기에 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보러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이거 매매 거래가 이게 대폭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회사는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이 땅 사고 집 짓고 했는데
이걸 빨리 팔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게 부도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헝다그룹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 분양가를 뭐 30% 쳐가지고 이제 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는 야 부도의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현금화를 빨리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걸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의 경우들은 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1, 2, 3, 4등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를 집어먹는 회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우건설이 부도났을 때 서로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한 네. 것처럼, 그것은 첫 번째 브랜드가 워낙 크고 또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단기 유동성의 압박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 회사는 담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 중국의 위기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찰적인 이제 자금의 수급의 불안 때문에 일부 기업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급작스럽게 이걸 대출을 해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해인데 한국에서는 뭐 안 내용을 부동산 업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 상하이,深圳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이제 이걸 갖고서 그 중국 전체라든지 북경 전체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등포 구청이 집값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영등포 구청 얘기를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보다가 이게 30배나 큰 나라를 볼 때 그 30을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중에서 한 개 점을 가지고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예요. 네. 하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 수십 개의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도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한 어떤 면을 보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보면 오류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